네, 계속해서 기출주문 보겠습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 이 법조문인데요. 상린관계 이러한 표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권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어디다 두다? 결국 상린관계는 토지의 사용 수익에 관한 조절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포인트는 토지 사용 수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은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죠. 마찬가지로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토지 사용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은 계속 맞힐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민법은 소유권 이하의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주고 있는데요. 전세권자나 나는 다른 경우에도 적용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법조문을. 그런데 포인트는 낯설기 때문에 제가 요령을 먹게 되면 결국은 상린관계는 토지의 사용과 사용 수익과 관련된 거다. 그런데 전세권도 토지 사용 수익과 관련된 거고 지상권도 사용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도 준용이 된다, 적용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 자체를 점유하고 있어요. 제3자가 불법이에요. 불법 점유예요. 불법하게 쓰면 전세권을 취득한 취득한 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항상 소유권 규정 213조와 214조를 떠올리십시오. 213조가 반환을 구하는 거죠. 네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나한테 줘. 그리고 214조는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소유권에 정하고 있고 다른 용의물권이나 담보물권은 준용을 하고 있는데 213조를 준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당권은 213조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처럼 그러면 전세권도 213조를 준용해야만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는 표현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213조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불법 점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달라는 겁니다. 뭘 달라는 거죠? 지금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에요. 그렇죠. 이 건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토지를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 건물의 전세권의 사용 수익이 지금 침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의 불법 점유를 통해서. 그럼 점유를 회복해야죠. 그 방법이 반환 청구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법조문에 213조, 214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아닙니다. 지역권은요. 복습해 보십시오. 자, 304조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토지에 있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뭐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미친다. 이거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을 조금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 파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소유, X토지, Y소유, 건물, 그 다음에 임차인 또는 전세권, 임차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소유권에 의한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가 Y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죠. 그 토지를 인도를 해야죠. 그럼 건물을 철거할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Y를 상대로 먼저 건물 철거, 그 다음에 또 뭘 청구를 하죠?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이 없을 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겠죠. 그런 권리가 없을 때 소유자인 갑은 Y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를 인도 청구할 수 있죠. 병을요. 병을 상대로 해서는 퇴거를 청구한다. 기억나십니까? 그 논의 전제는 뭐였다고 했죠? 지금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면 이 건물 사용이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겠죠. 그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건물 철거가 다 대항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소리야? 나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퇴거 청구를 하는 목적 뭐였죠? 이 건물에 임차인이 존재하게 되면 철거나 인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퇴거 청구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병은 이 건물에서 나가란 겁니다. 그리고 병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이에요. 토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죠.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Y를 상대로 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겠죠. 지금 갑에게 상대로 해서 어떤 대항을 하고 싶으면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 Y나 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구를 갑이 하게 되면 즉 갑이 Y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병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를 하게 되면 다 받아들여져요. 법원은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지금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없는 경우고요. 만약에 갑 소유, 이제 갑, 을, 병, 지상권, 임차권.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즉 갑의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토지 사용을 권리가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라면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 사용할 권리,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너 퇴거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상권의 임차권은 뭐에 대한 거죠? 건물에 대한 거죠. 건물에 대한 것이지 토지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을이 병에게 넘겨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본 것들은 건물 소유자인 을이 취득한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았어요.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를 받았어요.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국면은 병은 양도를 받은 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나 전체에 대해서 지상권이 아니고 전세권이죠.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한 거예요. 즉 토지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과연 병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근데 보호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 권리는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계속 을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213조의 단서에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213조의 단서에 따르면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에 거절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도 접근할 수 있는데 민법은 더 나아가서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원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예 명문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병에 대해서 야, 너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 토지 사용할 권리 없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병은 전세권자의 건물의 전세권자의 병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나는 을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것인데 을은 너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얘기를 주장하게 되면 갑은 병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명문화시키면 함으로써 병의 권리를 좀 더 보여주는 장치를 강구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자, 갑의 토지였죠. 건물에 누구 거였죠? 을소의 건물이었죠.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 누구 거였죠? 병이었죠.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을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였다고 했죠?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원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미친다는 얘기는 을의 갑에 대한 토지 사용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원형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항의 경우에 이런 경우 효력이 원형할 수 있잖아요. 즉, 갑, 을, 병. 병이 을의 권리, 을의 갑에 대한 토지 사용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원형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항이냐면 전세권 설정자 누구죠? 을이죠. 을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원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을은 병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소멸케 하는 게 뭐냐면 지상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본래 기간은 존속 기간은 5년인데 3년을 줄이는 것.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병을 두텁게 보호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의 주인은 이 존속 기간과도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을의 갑에 대한 사용 권리는 존속 기간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유효한 경우에만 병의 권리도 유효하게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방을 하려면 을의 갑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병은 그걸 원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항과 2항이 나왔고 31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또 물권법 전반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됐는데요. 그런 그냥 겸사겸사 앞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물권의 그 성격, 용익물권의 그 성격을 의미를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조항이 있어요. 자, 을이 지상권이 있다고 할게요. 을이 여기에 대한 지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라는 전세권자가 있고요.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가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인 지상권이 있어요. 그럼 지상권의 유료였어요. 그러면 유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떠올려야 합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갑이 을이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사를 했어요.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럼 지상권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병은 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갑이 퇴거를 청구하게 되면 퇴거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자 이제 병이 야 무슨 소리야. 304조 2항에 보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즉 누구의 동의 없이, 전세권자면 자신이 있죠, 병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비록 갑이 전세권 설정자는 아니죠. 전세권 설정자는 을이에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지상권 소멸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 이랑이 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더 이 항에 보면 전세권 설정자가 행위를 막는 거지 지상권 설정자의 행위를 막는 게 아니에요.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자는 지상권 설정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 행사를 304조 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부분이 또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판시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그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되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되어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 토지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태거를 청구한다고 했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태거를 청구할 수 있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어요. 문제는 이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태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대항력은 뭐에 대한 거죠? 건물에 대한 겁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됩니다. 이 제3자는 건물에 대한 임차인 거고 토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이 제3자는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 있을 뿐 토지에 대해 대항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제3자가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태거를 요구하게 되면 태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 대한 임차인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건 제3자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도 제3자가 아니냐?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 건물에 관련된 것이지 토지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에서 배우는 대항력은 건물의 양수인, 새로운 매매든 아니면 저당권 실행에 따른 낙찰자든 제3자를 건물의 제3자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건물에 대하라고 하죠. 토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에 나온 것은 주택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대항력은 건물에 대해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을 운우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으로 정해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건물의 임차에 있어서 제3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거 연관된 거지 대지의 소유자 바뀐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3자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죠. 갑, 을,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경우라면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304조 얘기를 들었죠. 304조 잠깐 볼까요? 요겁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근무 소유 목적으로 하는 진사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규정은 당연히 명문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적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대항력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거지 토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뭘 할 수 있죠?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죠? 지상권 소멸 청구가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 행해지지 않아, 즉 전세권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주장한 거죠. 임차권자나 전세권자 동의 없이 행해진 경우에 304조 2항의 효과 제한되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지금 지상권 소멸 청구했죠?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죠.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전세권 설정자는 아니죠. 그런데 제한은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 임차권 소멸케 하는 거잖아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이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주장을 한 건데 누가 하는 거였죠? 지상권 소멸 청구는 지상권 설정자가 하는 거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지상권 소멸 청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이 이겁니다. 1항에 따르면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전세권자를.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이 규정에 의하면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도 제한되는 게 아닐까? 그게 출발점이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설정자는 즉 토지 소유자겠죠. 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인 을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멸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지상권 소멸하겠죠. 그렇게 되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갑은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뭐라 하겠죠? 철거 및 인도 청구를 할 거고요. 더 나아가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뭘 한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좀 계속 제가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떠한 권리를, 내가 상대방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비록 나는 직접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지만 나에게 권리를 준 사람이, 즉 전세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되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상권을 할 때는 달라요. 항상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논의가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지상권을 할 때는 그 건물을 넘겨줬어요. 소유권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건물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건물 소유권의 일부인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나 아니 임차권을 설정해 줍니다. 용의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아니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넘겨줬으면 건물에 따라붙은 종된 권리인 토지에 관한 사용 권리가 함께 가냐가 쟁점이 되는 거고요. 등기가 있어야만 가는 건지 아니면 등기 없이도 가는 건지. 만약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하지 못한 경우에 쟁점은 뭐였죠? 토지 소유자 그런 상황에서 건물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지. 못한다고 했죠. 신의시장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전세권을 설정했고요. 전세권자가 건물 소유자인 을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원형할 수 있다고 아예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상권에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칙이라는 규정이 나왔던 거고 213조의 단서라는 규정을 전용한다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지금의 사실은 아예 명문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좀 뭔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속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전세권자의 현상 유지 및 수선 의무. 전세권 설정자는 임대인과 달리 목적 부동산을 용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은 이제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나 아니면 임차권 그 설정자는 그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냐 없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전세권 설정자 달리 전세권 설정자는 그 목적 부동산 용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자의 차이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전세권자가 기본적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차이점은 뭐냐면 통상 주택을 예로 들게 되면 주택 살다 보면 뭔가 수선이 필요하죠. 그 수선 의무, 특히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그 수선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당연히 전세권자에게 있는 거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수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인 것은 결국은 필요비예요. 필요비. 나중에 필요비. 결국은 통상의 관리에 관한 거니까요.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유익비는 가치를 계량하는 거죠.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고 필요비는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필요비라는 것은 결국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과 관련된 겁니다. 통상입니다. 즉 긴급이나 재난에 따른 수선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통상에 필요한 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수선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하는 거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자신에게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비나 유익비,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포기가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있을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를 하게 되면 우리 전세 계약을 해요. 근데 대부분 등기를 안 해요. 그래서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채권적 전세를 할 때 되게 임대인이 다 해주거든요. 그냥 관행상 웬만한 거 다 임대인이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전세금의 그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금 받게 되면 뭐가 생기죠? 이자잖아요. 그 이자 돌려줍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하는 개념이 뭐습니까?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는데 그럼 반면에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비 상한은 못하지만 유익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유익비는 뭐냐면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유익비는
전세권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조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가 뭐한다? 현상 유지하는 거죠. 가치 보존이에요. 이게 가치 보존이고 이게 뭐와 연결된다? 필요비. 근데 비에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통상입니다. 필요비는 통상적인 도 있지만 특별한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 양도 자 잠깐 하고 쉬도록 할 텐데요. 자,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물건이에요. 물건은 양도가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양도에 제한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세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에는 어떤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권은 달랐죠. 원칙적으로 제가 독립적인 물건이지만 지역권은 요역지에 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수반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이지만 요역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그 운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부종성의 수반성이 있다는 얘기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양도가 있는데 전세권의 성격이 뭐냐면 다른 지상권과 달리 용의문과 달리 담보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게. 그래서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항상 피담보 채권도 양도된다. 근데 피담보 채권이 뭐죠? 전세금, 반환 청구부터 함께 양도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전세금에 관한 반환 청구권도 함께 옮기는 게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다. 근데 이 앞으로 나오는 쟁점들은 뭐냐면 전세권과 피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게 가능한 게 쟁점인 겁니다. 원칙적인 모습은 피담보 채권도 함께 가는 게 가장 모습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세권 전속기간 중에 피담보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걸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거든요.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전세권의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의문점이 하나 제기되면서 전세권 만료의 전세권 양도, 전세금 반환증 분리 양도는 쟁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반환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다 두고 있고요. 만일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약정 해지권을 두고 있고요. 더 나아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제3자에게 압류된 경우에 이를 일정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문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대법원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